안녕하세요. 축구 터는 남자 야진입니다. 최정예 멤버가 소집되며 많은 기대를 모은 9월 A매치 2연전이 마무리됐습니다. 두 경기에서 현재 대표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보완된 부분까지 모두 나타났는데요. 이번 영상에서는 본선에서의 우리 축구 색깔을 가늠할 수 있었던 2연전을 돌아보겠습니다. 지난 코스타리카전은 극단적인 공격적 컨셉을 테스트했던 경기였습니다. 벤투 감독이 부임 이후 써온 원볼란치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공격적인 조합으로 평가받던 4-1-3-2 포메이션을 다시 한번 사용했는데요. 이 경기의 관전 포인트는 불안했던 수비 밸런스였죠. 경기 내내 많은 찬스를 만들어내면서 공격 측면에서는 합격점을 받았다고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수비였습니다. 좌우 풀백을 포함해 극단적으로 전방에 무게중심을 옮겨 놓았는데 이는 한국의 공수 전환 과정에서 크게 불안함을 노출했죠. 근본적인 문제는 역시 숫자입니다. 후방의 3명이 모든 부담을 떠안았던 구조적인 문제가 있었는데요. 대표팀이 원볼란치를 세울 때 반복되는 수비 방식이 있습니다. 측면 풀백들의 공격 가담으로 인한 공간을 커버하기 위해 미드필더가 아닌 센터백이 측면으로 빠르게 튀어나가는 형태가 계속되는데요. 코스타리카전에서 위기를 맞았던 상황은 대부분 측면에서 발생했죠. 우리가 수비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포지셔닝이 완전하지 않았고 센터백들이 대신 커버해줍니다. 이럴 경우 자연스럽게 수비형 미드필더 정우영이 중앙 공간을 커버해주는 형태인데요. 이는 좌우를 가리지 않고 반복됩니다. 하지만 만약 센터백선에서 공격이 차단되지 않고 중앙 지역에서 조금이라도 커버가 늦을 경우 위기와 직결되는데요. 박스 안 숫자가 부족한 이 같은 수비가 90분 내내 반복된다면 그 아무리 뛰어난 선수들이라도 과부하가 올 수밖에 없죠. 지공 수비 상황에서는 상대의 공격 채널을 막는데 애를 먹는 모습이 보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백포를 상대로 전방에 5개의 공격 채널을 확보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코스타리카 역시 마찬가지였죠. 여기서의 문제도 기본적으로 숫자 싸움에서 열세를 보인다는 건데요. 상대가 한쪽으로 시선을 몰아놓고 공이 없는 반대편으로 전환할 때 취약함이 나타납니다. 이는 비단 이번 경기뿐 아니라 이전 평가전에서도 나왔던 문제들이죠. 우리의 비슷한 공격 상황에서 코스타리카의 대응입니다. 우측 윙어로 나선 베네테의 적극적인 수비 가담이 이뤄지면서 수적인 열세를 커버하는데요. 반면 한국은 수비 시 한쪽 윙어의 수비 가담이 취약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약점이 드러날 수밖에 없었죠. 대신 황희찬을 통한 공격 장면에서는 폭발력을 기대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월 A매치부터 본인이 좋아하는 좌측으로 이동하며 최근 대표팀의 실질적인 에이스로 거듭나고 있는데요. 자연스럽게 손흥민도 전방으로 이동하며 좋은 시너지가 발생합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여러 차례 언급했듯이 이런 방식으로 둘의 공준법을 찾은 건 상당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벤투 감독은 아마 손흥민의 파트너가 고민일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의 주전이었던 황의조가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지난 평가전 과정에서 손흥민과 좋은 호흡을 보인 조규성은 부상으로 마지막 테스트 기회를 놓쳤는데요. 결국 이번 카메룬전에서는 정우영이 나섰죠. 정우영이 전방 투톱으로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6월 A매치 칠레전에서도 손흥민과 전방에서 호흡을 맞췄는데 당시에도 손흥민의 경기력이 살아나면서 정우영이 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았죠. 벤투 감독은 그 경기에서의 큰 틀을 이번 카메룬전에서 그대로 적용한 것인데요. 기본적인 대형이 바뀌면서 수비에서도 안정감이 생겼습니다. 이번엔 중원에서 황인범과 손준호가 라인을 맞추면서 수비 시 2명이 중원을 보호했고 이는 코스타리카전에서 불안했던 수비를 보완할 수 있었죠. 이전과 달리 측면 커버를 나가는 과정에서 미드필더 라인의 지원이 이뤄지고 상대의 공격 지원이 가능했는데요. 자연스럽게 풀백이 역시 뒤로 물러날 수 있게 되고 이후 센터백은 편안하게 박스로 들어가 중앙지역 수비 숫자를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후반전 수비 장면이 있습니다. 왼쪽 측면에서 내려온 황희찬이 안일한 수비를 보이면서 마크맨을 놓치고 쉽게 측면이 열리는 상황이 나오는데요. 이날 예상보다 이르게 황희찬이 교체 아웃된 건 아마 이런 부분에서 벤투 감독 마음에 들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인 풀백들의 공격 가담 방식도 변화했죠. 극단적으로 양 풀백이 높은 위치로 넓혀서 기다리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이루어지는데요. 한쪽이 올라가면 나머지 한쪽은 밸런스를 잡아주고 여기에 더해 박스를 자주 타격하던 황인범까지도 이젠 중원에서 밸런스를 맞춥니다. 덕분에 후방에서 안정적인 숫자 확보가 가능했고 코스타리카전과는 확연히 다른 경기 운영으로 수비적인 안정감을 불러왔죠. 게다가 역시 카메룬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건 손준호의 역할이죠. 본선에 가서도 충분히 정우영의 대체자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줬는데요. 풀백의 전진으로 전방에 넓게 공격 채널을 확보한 상황에서 좌우로 뿌려주는 패스 전개는 이날 가장 효과적이었던 공격 방식이었습니다. 게다가 본래의 가장 큰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넓은 수비 범위 역시도 황인범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었죠. 카메룬전은 보다 실리적인 경기 운영을 보여줬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습니다. 코스타리카전은 2골을 넣긴 했지만 사실 무모할 정도로 위험했던 경기 운영이었는데요. 코스타리카전이 본선에서는 절대 나오지 말아야 할 경기라고 한다면 카메룬전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본선에서 필요한 경기 운영을 보여줬죠. 결과적으로 4-4-2 포메이션을 바탕으로 공수 상황에서의 밸런스를 유지하고
손흥민과 황희찬의 위력을 극대화할 수 있었던 이번 카메룬전에서의 대응이 본선에서도 주력 포메이션으로 쓰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비어있는 자리는 첫 경기 직전까지 선수 개개인의 폼에 따라 언제든 주인이 달라질 수 있죠. 아쉬운 건 마지막 테스트 기회였던 만큼 소집된 26명의 선수단을 폭넓게 활용하지 못했다는 점인데요. 이번에 소집돼 2연전을 모두 소화한 선수는 13명입니다. 그리고 각각 한 경기씩만 소화한 선수가 6명인데 본선 이전 최정예 멤버가 모일 수 있는 마지막 일정이었던 만큼 기회를 받지 못한 선수들에겐 아쉬움이 남을 수 있겠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